안녕하십니까. 우바함나 유튜브 내음입니다. 내음은 제가 채널에 우리말로 쓰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우바박사 구현상입니다. 자, 지금 이번에는 공공이라는 낱말에 우리말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거의 핵심 본령에 다다랐습니다. 공이라는 한자 우리말의 터박이 우리말을 소개하고 그 벼름이라는 이 낱말의 뜻풀이를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 남은 것은 두 번째 공, 함께 공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위공 또는 구실공 또는 공공이라는 이 한자 우리말을 뭐라고 우리말로 터박이 우리말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너무 낯설 수도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이미 우리가 다 쓰고 있는 낱말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벼름이라는 말로 이제 공을 가름하는 터박이 우리말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벼르다라는 낱말은 두 가지 우리말로 쓰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벼로다로 쓰이는 말이 있었고요. 지금은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벼르다가 됐는데 원래 벼로다로 쓰였던 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벼르다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낱말은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벼롬이었는데, 이 벼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여러 복수죠. 어떤 것들을 일정한 비례라는 거 아시죠? 적달한 비율에 맞춰서 여러 몫으로 나누어 주는 거, 이것이 벼롬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벼름이라는 말로 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벼르다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회를 엿보다. 왜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고양이가 쥐를 잡아 먹으려고 잔뜩 벼르다. 근데 요즘은 고양이들이 쥐를 안 잡아 먹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면서 잔뜩 이렇게 노리고 있는 모습, 그것이 벼르다였습니다. 잔뜩 벼르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 낱말인데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벼르다의 중요한 낱말들을 좀 쭉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벼르다라는 말을 원래 벼름에서 온 말인데 지금 벼름이라고 쓰니까 같이 쓰겠습니까? 자, 벼름은 벼로다의 명사형인데 지금은 벼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벼름. 이게 벼슬아치가 해야 할 어떤 임무, 의무, 이런 것들을 맡은 일, 이것이 벼름입니다. 벼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일을 맡는다, 맡음이다. 벼름은 맡음이다.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네, 제가 맡겠습니다 하고 딱 떠맡으면 그것을 벼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맡은 일 자체라기보다는 그런 일을 사람들에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맡기다. 일거리를 나누어 맡기다. 나눔이라는데 저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벼름은 어떤 일을 각자에게, 저마다에게 맡겨서 넘겨준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누어 넘겨준 것, 이게 내가 맡은 거죠. 이해되셨죠? 나누어 넘겨서 내가 맡은 일 또는 그런 사건, 그것을 벼름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우리가 별이라는 말은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별이줄이란 말을 많이 쓰고, 또 요각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요. 별이라는 것은 그물에 쓰는 말입니다. 그물을 칠 때 그물이 코가 있고 그물 줄이 있는데, 이 그물의 줄이 쭉 촘촘히 이어져 있을 때 이 줄들을 한 번에 잡아당겼다 펼쳤다 하기 위해서는 이 줄들을 그물의 줄들을 모두 꿰어서 한데 묶어주는 또 이 줄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별이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물을 촘촘히 이어서 꿰는 그것을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이가 없다면 그물을 우리가 다룰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그물을 다루는 아주 핵심이 되는, 그것을 당기고 또 펼치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중심이 되는 요추,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을 별이라고 한다. 또 우리가 벼루라는 말도 있습니다. 벼루. 또는 이제 벼루는 먹을 갈 때 쓰는 건데, 이렇게 쭉 갈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벼루가 물에 이렇게 풀리면서 먹물이 생기는 것이죠. 먹물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은 물이 하얀 물을 흰 물이 이렇게 넣었을 때 그것이 먹이 녹아 들어가지고 고루 이렇게 번지게 되죠.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 이것도 벼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벼루를 갈아가지고 먹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골고루 번지게 만드는 것, 이것도 벼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재미난 것은 먼저 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총총이 떠 있는 별, 이 별이라는 말도 벼르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별이라는 것은 밤하늘에 깜깜한 밤하늘에 별들이 막 그렇게 총총이 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이런 거를 이제 딱 눈에 보면은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별자리를 읽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별자리를 읽어낼 수 있을 때 그 보이는 그 별들의 이렇게 줄, 이것을 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무작위로 막 이렇게 촘촘히 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모양을 가지고 모였을 때 그것을 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밤하늘에 총총이 수가 놓인 듯 고루 별리어 있는 거다. 펼쳐져 있는 것이다. 마치 먹물이 번지듯이 밤하늘에 별빛으로 이렇게 촘촘히 퍼져 있는 모양, 이것을 그 하나하나를 가리킬 때 별이라고 하고, 그 별이 이렇게 하나의 별자리를 무늬를 이루었을 때 그것도 별이라고 말한다. 자, 그렇게 별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 나날의 삶 속에서 여러 말로 쓰이고는 있었군요. 다만 이것을 과연 공이라는 이런 한자 우리말에 터박이 우리말로 가름할 수 있을까요? 번역할 수 있을까요? 또는 뒤쳐 옮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 과제였습니다. 저는 이 벼름이라는 말을 만난 것이 하나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이란 낱말을 어떻게 터박이 우리말 가운데 멋진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별이라는 말을 만났고, 별이라는 말이 벼르다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벼르다라는 이 낱말이 결국은 벼슬아치의 벼슬과 관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쭉 연결이 됐어요.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실아치, 벼슬아치로 이해를 해왔었고, 이 벼슬아치가 벼르다와 관계되어 있었고, 이 벼르다라는 말이 어떤 것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아바피, 목목히 나누어주는 것을 뜻하는 우리말이었으니, 자, 벼르다와 한자 우리말 공은 기본적으로 나눠주다라는 뜻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과연 이제 우리말 이제 벼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벼름이라는 이 낱말을 이제 다시 바꿨죠, 그죠? 공을 벼름으로 쓰다가 벼름을 공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 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 자, 이제 바탕이 되는 낱말이 이제는 벼름이다,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벼름의 우리말 뜻매김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그 뜻매김을 한다는 거 보니까 뜻이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군요. 뜻은 따로 떼어나가지고 물이 묶어놓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뜻이라는 것은 따로 떨어질 수 있어야 되고, 따로 떨어지려면은 어떤 같음과 다름의 원리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야 되니까, 나뉘어야 되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쭉 벼름의 뜻들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늘어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벼름이라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벼슬아치라는 말로부터, 또 구실아치라는 말로부터 이해해 올 수 있다고, 풀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럴 때 이때 벼슬아치가 하는 게 무엇이냐? 기본적으로는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인가를 공평하게 나눠주는데, 세금도 공평하게 걷어들이고, 세금을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거두는 일을 공평하게 나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올바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로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을 맡은 사람, 이것이 벼슬아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벼름이란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어떤 것,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요. 뭐 돈, 먹을거리, 일거리, 책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부담스러운 거, 짊어져야 할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벼슬이라는 개념 속에는 벼르다라는 것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고루 그리고 두루. 자, 고루는 평분, 똑같이 나눈다, 이렇게 이해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두루는 대동, 크게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의 원리요. 고루 나누기, 두루 나누기.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이 비례이군요. 이 두 가지의 원리로서 저마다와 모두에게, 자, 고루 나눌 때는 저마다에게 나눈 거죠. 골마다 나눠주는 거니까 저마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모두에게 나누는 건 두루 나누는 거였습니다. 둘레 빠짐없이 나눠주는 것.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올바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벼슬아치가 하는 것이니까, 벼르다는 하나의 원리를 갖춰서 올바른 원리로서, 물론 그릇된 잣대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잣대로 나누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고루 두루 올바로 나누기, 이것이 바로 벼름의 가장 중요한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루 나눔과 두루 나눔, 이것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것일까요? 고루 나눔과 두루 나눔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주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벼름이라는 것은 일단 누군가 받아야 할 마땅한 몫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목, 저마다의 몫, 제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마다의 몫이 있죠. 나의 몫은 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나의 것. 다 알고 계시죠? 나의 삶은 나의 것. 그런가요? 네,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맞짝으로 돌아갑니다. 나만의 것이 있는 반면에 제가 결혼했으면은 내 몸이지만 아내의 몫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몫과 아내의 몫이, 또 우리 아들과 딸들의 몫도 있고 제 부모님들의 몫도 있는 거고, 또 제가 이제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몫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몸이지만은 실제 이 몸은 오직 나만의 몫은 아닌 것이고 같이 나눠 쓰는 몸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나만의 몫이 있습니다. 그죠? 자, 고루 나눔 할 때는 이렇게 누군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기만의 몫이 있고, 또 함께 나눠야 할 몫도 있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은혜를 입고, 부모님 은혜를 입고, 스승님 은혜를 입고, 이웃들의 은혜를 입고 했을 때 그걸 갚아야 할 또 의무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 이 경우에는 또 두루 나누기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고루 나누기, 두루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이런 그 이기적인 또는 나만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는, 챙기는 이런 차원도 있을 거고, 또 공동체에게 되돌려주는, 갚아주는 그러한 몫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루 나눔과 두루 나눔으로 나눠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고루 나눔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이었습니다. 올바른 잣대로 나누어야 된다. 자, 우리 이제 어떤 일을 했는데, 이제 특히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죠. 아들은 이쁘다고 많이 주고, 딸들은, 아이고, 넌 딸이니까 적게 주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가족 간에 뭐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 뭐 이런 말씀이 좀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아들을 좀 편해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되고 보니까, 누나들도 저를 편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물림이 된 거, 가치관이 이제 대물림이 된 것인데,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랑이야 강제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함께 무엇인가 몫을 나누기를 했을 때는 저마다에게 저마다의 몫을 주는 것이 맞다. 아들이라고 해서 이유 없이 많이 주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부당하기 때문에, 치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집안 싸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루 나눔의 첫 번째, 나눔의 잣대가 올바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나눔의 잣대는 올바른데 얘는 2번 퍼주고 얘는 3번 퍼주고 그러면은 치우친 거잖아요. 편애하면은 나중에 또 혼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기도 해야 되고 치우치지 않아야도 되고, 이것이 공정과 공평이라는 2가지 원리로서 고루 나눔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벼름이다. 아하, 개인과 개인 간의 나눔에 있어서도 벼름이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벼름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도 결국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서도 이 벼름이라는 것이 비례에 따른 원리에 따른 공정하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두루 나눔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두루 나눔은 똑같이 나누면 곤란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 몫을 받을 수 있는 이바지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고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활동도 안 했고 심지어 그분은 장애인일 수도 있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할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방치해야 될까?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위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두루 나눔입니다. 비록 우리끼리 일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이를 먹게 될 테고 힘이 없을 테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똑같이 이렇게 서로를 이제 비추어 보아서 그런 때를 사람다운 삶을 떠올려 보시면 이 서로 돕는 것이 가장 사람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루 나눔의 방식으로 서로 우리의 것을 나만의 것이지만은 함께 나누는 베푸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내 것을 남에게 베푸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두루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웃을 살피는 그런 방식이 바로 두루 나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벼름이라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는 고루 나눔, 또 하나는 두루 나눔. 고루두루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하, 벼름에는 고루와 두루가 있구나. 이것이 줄기이고 그 뿌리는 나눔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벼름의 마지막 3번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벼름은 기본적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벼름이 나누는 것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나누는 걸까요? 이게 좀 어려운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은 저마다 자기 몸에 태어납니다. 좀 어려우시죠? 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생겨나가지고 10개월 이제 자라난 뒤에 태어나죠. 태어나면은 그 몸이 태어나는 거죠. 그 안에 아직 정신은 깃들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 정신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씨앗이 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죠. 우리 뇌 속에, 또 우리 마음 속에, 더 나아가서 우리 몸 전체 속에 어머니의 그 이제 교감을 통해 가지고 또 세상 살이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배워들이면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그 정보를 처리해가는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뭐 그건 나중에 돌 지나고 이러면서 생겨나는 거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소질, 사람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타고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자꾸 자라나서 키워나가면서 그것이 발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라는 것은 본디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생겨나고 태어나고 자라나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나를 나로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나라는 것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는 엄마, 아빠 등등 가족이라고 하는 전체 울타리, 나아가서 이제 사회라고 하는 모여 사는 사람들의 이런 동아리, 이게 모아리라고 제가 부르는데, 사회를 모아리라고 부르는데, 그 모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건들, 나의 모든 감각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한데 아울러져서
결국 나라는 사람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타고난 어떤 나의 가능성, 소질을 가지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펼쳐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조금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이것을 내가 갖고 있을 때에만, 생겨난 것이든 태어나서 가진 것이든 또는 타고난 것이든 내가 일해서 벌은 것이든 또는 내가 스스로 펼쳐서 키워낸 것이든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떻게든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다. 논의가 좀 어려웠나요? 네. 자, 철학자의 논의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을 때에만 그것이 말이 됐든 재산이 됐든 또는 마음이 됐든 또는 어떤 시간이 됐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그 출발점, 처음이 어디냐면 바로 내가 가진 거란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것을 내가 물리치고, 이건 내 것, 나만 가지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겠구나, 이런 마음가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또는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것을 되갚아 주어야겠다라는, 갚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저는 이제 넓게는 이게 바른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양심. 이런 양심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일이 생겨납니다. 기본 관계를 보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게 됐고, 그 뒤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또 남들도 있게 되는, 이런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 맺어지는 거니까, 자, 나의 것을 내가 이제 이건 움켜쥐고 있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구나, 그래서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났을 때 이제 이걸 이제 남에게 베풀기 위한 마음이 싹트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서 점점점 남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음의 출발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나누겠다라는, 물리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이, 이 공이라는 거, 별음의 조건이 무엇이냐? 나의 것을 갖고 있대 움켜쥐지만, 구두쇠처럼 움켜쥐지만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가짐, 내 것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별음의 조건이다. 동의하시나? 이건 뭐 제 철학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음에서 나눠질 수 있는 몫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선불교에 보면 배고픈 호랑이에게 자기 팔뚝을 잘라서 나눠준 선승이 있죠. 전 그렇게까지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몫이라는 것, 또는 내가 뭐 아무리 궁해도 다른 사람 그 재산을 훔쳐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 안 주니까 빼앗아 온다, 강탈이죠. 이것도 과연 별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너무 지나치게 희생,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거, 이런 것도 별음일까요? 아니면 별음에는 이런 어떤 나눔의 어떤 대상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요구할 수 없는 어느 나름대로의 별음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 같은 경우 어디까지 내면 좋을까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개인들이, 저마다 사람들이 집도 사고 자녀들도 기를 수 있을 만큼은 소득이 있어요. 벌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세금이 너무 과하면 그걸 이제 내가 더 이상 우리 가정 살림이라고 하죠. 살림살이를 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세금을 가혹하게, 학정이라고 그러죠. 가혹하게 이걸 빼앗아 가면 나라와 정부를 인정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공사라는 것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만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만
나라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벼름은 항상 이렇게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저마다의 직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직책에 맞는 그 차지할 수 있는 몫이 좀 정해져 있죠. 사유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은 월급이라는 말보다 연봉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은 얼만큼 되면 적절할까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그가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그들이 받는 그런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정치에서는 이러한 한 표의 평등권이 실현이 됐습니다. 경제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할까요? 그건 앞으로 미래에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양극화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벌 수 있는 어떤 그 연봉의 최대치를 나름대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무한대로 벌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웃 관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 개인이,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소득, 이것은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아름의 원리다. 이것이 또 벼름의 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벼름의 의식이 강화될수록 아마 한 사람이 벌을 수 있는 그 소득, 부의 양은 아마 나름대로 우리가 한계 제한을 두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벼름이라는 것은 제 아름으로 차지할 수 있는 몫이 한계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몫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가치관도 깔려 있습니다. 무엇을 함께 나누어야 될까요? 시민의식 같은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금 또는 나라에 바쳤던 뭐 군대를 가야 한다든지 나라를 지키는 일들, 또는 이제 어떤 국민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세금의 납부 의무들, 이런 것들은 공정하게, 다시 말하면 모두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무조건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들은 또 두루 베푸는 방식으로 또 그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 강제보다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가 좀 되어야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벼름이라는 것은 개인의 몫에서뿐만 아니고 공동체적인 몫에까지도 함께 나름대로의 제한성, 어떤 비율을 이제 두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벼름과 아름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앞에서 처음 제가 공공의 이 낱말 뜻 분석을 시작하면서 전제로 깔았던 거 있었죠. 한국에서는 이 공과 사가 반대 개념으로 이해가 됐었다. 그런데 점점 논의를 진행해 오면서 우리말로 풀어가다 보니까 공과 사는, 벼름과 아름은 반대 개념이 아니고 맞짝 개념이다. 근데 이 맞짝이라는 것도, 마주한다는 것도 반대란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들이는 것이다, 마중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부모님이 이제 저희 고향에서 올라오면 제가 이제 터미널로 가가지고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들어오죠. 이것이 마중입니다. 그러니까 마주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모시는 이런 태도에서 상대를 맞아들이는 것, 이것을 맞짝이라고 합니다. 밤낮도 맞짝이다.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맞짝이다. 아내와 남편도 맞짝이다. 또 부모와 자식도 맞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우리의 인식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교수와 학생도 맞짝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제 벼름과 아름이 이렇게 반대가 아니고 맞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 이 둘 사이 어떤 균형점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회적 합의의 어떤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아직 이 논의에서 제가 시작할 수는 없지만은 낱말풀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낱말 자체 갖고 있는 함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써놓은 것인데요. 자, 벼름이라는 것은 저마다의 아름을 위해서 이를 버릴 수 있도록 기회를, 그 자신의 아름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학을 가는 것도 자신이 주어진 가능성을 키워나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사람 됨을 키우고 사람이 해낼 줄 아는 힘을 키우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소득을 키우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능력을 키우고 무엇인가 키워나가는 키움터, 이것이 대학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키워나가기 위한 기회를 저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 근데 저마다 베푼다는 것은 공대 갈 사람은 공대 가게 해주고, 예술 하시고 싶은 분들은 예술을 하게 해주고, 인문학 하신 분들은 하고 싶은 분들은 인문학 하게 해주는 것이지, 똑같이 수학하게 하고, 똑같이 영어하게 하고, 잉글리시 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마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벼름이라는 것은 교육의 원리로도 쉽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고루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참다운 교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군요.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루 나눔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 두루 나눔이라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복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수업 시간에는. 문화복지, 무슨 뜻일까요? 복지라는 것은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건 복지가 아니다. 복지라는 거, 웰페어라는 건 뭐냐면 잘 살도록 돌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조건이 깔려 있냐면 사람답게 잘 살도록. 그러면 사람답게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되어 간다는 뜻이니까,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그 사람이 이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 가는데, 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전체를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 물론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한다면 한국의 모아리에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두루 나눔이다. 그러니까 벼름의 한 측면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두루 베풀어주는 것.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것을 시혜성, 복지 이런 말로 쓰지 않고 더불어 살기라는, 함께 살기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복지는 무엇일까요? 더불어 함께 잘 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벼름의 뜻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자, 그럼 이제 벼름은 이렇게 총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뜻은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어 설명을 해 드렸지만은, 자, 벼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나 또는 공동체나 따로따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고루 두루라는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쓰일 수 있고, 또 우리 모여살이 공동체, 모여살이 동아리라고 하는 이 사회, 모아리, 또는 국가나 정부, 공공기관 이런 데까지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보편 개념이 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을 굳이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벼름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인류 전체로까지 써먹을 수 있는,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두루 쓰일 수 있는 낱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써왔단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편천하라는 이 과정 전체에 벼름이란 말이 계속 원리로서 고루 두루 나눔이란 원리로 쓰일 수가 있다. 더 심지어 하면 더 앞 그 이전 단계인 경물치지 성의 정심까지도 이렇게 벼름의 원리로서 이것을 우리가 닦아나갈 수 있겠다. 요거는 그냥 제안 정도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혹시 동철에 관심이 있다면 이쪽으로 이어가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공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벼름이라는 말을 이제 공이란 말로 이해를 했는데, 이 벼름이라는 말로 바꿔놨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아니 그냥 공을 단순히 대체한 걸까요? 아니면은
공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쓰임과 뜻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저는 별음이 우리말 한자 낱말 공보다 훨씬 쓰임이 크고 더 나아가서 그 뜻이 아주 정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아주 인수격 해석이겠지만은 제가 말로써 아직 저도 낯설 표현이에요. 벼르다라는 이 표현, 별음을 공의 대체어로 가름말로 쓴다는 것은 저에게도 낯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사람들, 우리 한국 사회를 이어갈 다음 사람들에게는 공이라는 한자 우리말보다는 별음이라는 터박이 우리말을 물려줘서 이 두 개를 함께 이해시키도록 하는 것이, 써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별음이란 말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제 뭐 사회 철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행정학 또는 이제 공공 철학 등에서 이거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생각의 싹을 한번 튀어보겠습니다. 자, 별음이란 이 낱말은 정부,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겠고요. 또 시장에도 이 별음이라는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까지 공통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낱말이다. 두루 쓰일 수 있는 낱말이 된다. 앞으로 이것을 잘 우리가 활용해서 개발시켜 나간다면은 아마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공공철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특히 가장 어려웠던 이 시장의 문제에서까지도 혹시 이 별음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자본주의적인 폐해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도 하고, 현재 가정 해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가정 해체의 주범 중에 하나는 가부장제 같은 거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가부장제 의식 속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물리치고 너와 나를 저마다의 관점에서 또 우리 모두의 관점에서 이것을 평등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면 가정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새로운 우리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것이 이제 정부로까지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권위주의적이고 독재 정부였던 그런 시절의 어떤 부정적인 이런 정부관은 다 사라지고 정부의 기능이 이렇게 고루와 두루 나눔이라는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에이전트, 실천, 행동자로 우리에게 아마 베푸는 자로서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별음의 낱말 뜻까지는 마쳤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은 낱말이 있죠. 함께 공이라는 낱말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바 한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